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컴퓨터과학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이은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말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닝, 티칭, 테스트, 크리에이션, 프레젠테이션 분야에서의 논리적 사고를 위한 방법론을 한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러닝과 티칭, 테스트, 각 분야별로 배웠던 내용들을 저의 경험에 직접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션과 프리젠테이션에서는 김윤진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크리에이션과 프리젠테이션의 사례를 제가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논리적 사고를 적용해볼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디지털 논리회로 수업을 수강했는데요. 사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수강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수전공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한 과목이었습니다. 노베이스 입문자로서 컴퓨터 과학 전공을 듣는 것에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도 필수 선수 과목이 없었다는 점에서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디지털 논리회로 중 시퀀설 서킷 토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은 지식의 창작자는 따로 있었고 그 내용을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지신 경험이 녹아있는 전문적인 수업과 디지털 논리 회로를 A to G까지 설명하는 책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교수님의 설명과 더불어 책을 통해 창작자의 사고 과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디지털 논리 회로를 공부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저는 그 원인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책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책의 서술은 바텀업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이진수, 부울대수와 같은 기초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저는 처음부터 난간에 부딪혔는데 이러한 이진수와 부울대수 같은 내용을 왜 배워야 하는지, 어떤 정도로 익숙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지털 논리 회로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이긴 했지만 이진수를 8진수나 16진수로 바꾸는 법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뒷부분 진도를 나가는 데에 차질이 생기곤 했습니다. 디지털 논리 회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 방향과 설계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퀀설 서킷이 나온 부분 이후부터는 수업을 거의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컴비네이셔널 서킷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하는 메모리나 플립플랍의 용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용들이 조직화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러너로서 컴비네이셔널 서킷과 시퀀설 서킷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교수님의 강의도 여러 번 돌려보고 책도 읽어보고 다른 유튜브 강의를 찾아 직접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설계 철학과 발전 방향에 맞춰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발전 방향에 맞게 시퀀설 서킷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면 논리적 조작을 통해 복합성을 가지게 되며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퀀설 서킷은 메모리와 플립플랍 등을 활용하여 복잡성이 증가되고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설계 철학에 근거하여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컴비네이셔널 서킷에 비해 이전의 입력값과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작동하는 회로라는 점에서 복잡한 반복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퀀설 서킷을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된 정보와 현재 상태, 인풋을 반영하여 작동하는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시퀀설 서킷을 학습하기 위해 저는 직접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상적인 설명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스마트폰 밝기 조절을 자동으로 하기 위한 회로를 예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컴비네이셔널 서킷은 인풋에 의해 아웃풋이 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원하는 밝기를 입력하면 업 혹은 다운으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시퀀설 서킷을 활용하면 입력된 유저 테이스트와 센서로 측정된 현재 조도를 비교하여 자동으로 밝기를 조정하는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동하기 위해서 컨비네이셔널 서킷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정보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회로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곧 메모리와 플립플랍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현하여 더 복잡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이후부터는 각각의 메모리와 플립플랍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존 수업의 가장 큰 한계는 큰 그림을 그려주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학습을 진행했고 이후 메모리와 플립플랍도 이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숲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티칭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에 치우친 중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체계의 흐름을 따라가며 가르치셨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배우는 데는 그것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 흐름보다는 단순 암기를 통해 따라가야 하는 시간이 길어서 힘들었고 또 가르치실 때마다 마치 수학처럼 열심히 예습과 복습을 하면 저절로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예습과 복습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수학과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부분은 염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식 수업이 생각의 재료가 부족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수님이 논리를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지식이 창출되었는지 가르쳤냐는 질문에 예스에 치우친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각각의 나무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교재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큰 그림 없이 세부 항목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대부분을 그냥 암기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지식이 조직화되어 머릿속에 들어오기보단 세부적인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노에 가까운 중간인데요. 바텀업 방식으로 기초적인 단계부터 점점 심화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회로 설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올라야 하는지 다음 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주기보단 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단계별로 낙오자가 생기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테스트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의 테스트 방식은 1시간 동안 교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를 푸는 지필고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자체가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가르치기보단 이미 생성된 지식을 암기했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 면밀히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답보다는 해결 과정에서 정확도를 판단하는 것도 배점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지식이 형성되었는지 공부했다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스가 아니라 노와 예스 중간에 넣은 이유는 시험에 족보가 있었고 그 부분에 답을 외우면 득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폐쇄적이었던 시험 방식이 조금 아쉽습니다. 발전 방향에 대한 항목도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 창출이 된 이유에 대한 이해도를 묻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오퍼레이션이 왜 중요한지 연속성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시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단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변별하는 방식의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배운 이유에 대한 이해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는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유와 비슷한데요. 설계라는 과정 자체가 부분을 이해했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계별로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단 누가 주어진 시간 내에 설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의 연속성을 확인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도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 단계의 필요성과 상위 단계의 가치와 의미를 포괄하여 회로를 설계하라는 방식의 시험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이것이 수업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었고 결국에는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답안 작성이 되며 각각의 가치와 의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노인데요.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여느 지필고사와 마찬가지로 오픈북 금지, 타임어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잠재력을 펼치는 기회보다는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을 변별하는 기제로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제안하는 시험 형식은 과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과제의 예시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 과제로는 학생들에게 회로도를 제시하고 그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기말 과제는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직접 회로도를 설계해서 발표합니다. 중간고사 범위를 떠올려 보았을 때 중간고사까지는 회로도에 필요한 하위 항목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중간 발표 과제를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 있는 회로도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공부하고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기말 과제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디지털 논리 회로를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주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중간고사에서는 회로도의 전반적인 활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회로도의 각 오퍼레이션이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는 것, 그리고 회로도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기말고사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로도를 설계했는지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지금부터는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크리에이션 과정을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은 워킹업과 플라잉업 방법이 모두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와 방역수칙의 한계를 제시하고 확산 모델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어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답을 찾기 위한 워킹업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를 보며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사람이 아닌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통찰을 위해서 위와 같은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계기가 있다고 판단하여 플라잉업 크리에이션의 면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란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기를 소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성 측면에서 볼 때 전염병이라는 특수 재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코로나가 아닌 다른 전염병이 돌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크리에이션의 가장 큰 가치는 유니크니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효율성을 운운하며 휴대폰을 사용한 해결책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휴대폰의 한계를 규정짓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코로나로 인해 한국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사람들의 수능적인 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료화하고 역학조사와 방역수칙이라는 한계로 구체화하여 모두를 추적하고 빨리 추적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상상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전개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주었고 그 이상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에 탑다운 방식으로 설명이 잘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그 해결책을 위한 기술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숲을 먼저 보여주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어려운 기술적 접근이 필요했음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저도 이해할 수 있었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키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